우리 이제 이혼하자. 생활비는 계속 줄게. 정리하고 나갈게. 언제부터야? 24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사람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 고작 그것이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얼마나 가벼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편의점에 라면 한 봉지 사러 나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훌쩍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날 아침 설거지를 하다 말고 한참 동안 그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흘러내려 손이 젖는 것도 몰랐어요. 어딘가 잘못됐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오정희입니다. 올해 53살이에요.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까지 평안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는 30살의 강민준이라는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때 남편은 작은 인테리어 하청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거라곤 팩이 하나였고 통장엔 늘 잔고가 바닥이었지만 저는 그 사람의 눈빛이 좋았어요. 뭔가를 이루고 싶다는 눈빛, 포기하지 않겠다는 눈빛. 그 눈을 믿고 결혼했습니다. 신혼 초엔 정말 가난했어요. 작은 연립주택 반지하에서 신혼살림을 차렸고 저는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저녁엔 남편의 현장 서류를 대신 정리해줬습니다. 공사 견적서, 거래처 계약서, 세금 계산서까지. 남편이 현장에서 지쳐서 들어오면 저는 밥 차려놓고 서류 더미 앞에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게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월급날이면 직원들 인건비 때문에 가슴이 조마조마했고 제 적금을 깨서 메운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모르게 친정어머니께 빌린 돈도 있었어요. 남편이 그걸 알고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난 진작에 포기했을 거야. 저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제 앞에서 꿇은 그 무릎이 진심인 줄 알았어요. 세월이 흘러 남편의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하청에서 직접 시공으로 직접 시공해서 반듯한 회사를 설립했어요. 명문건설이라는 간판이 처음 걸리던 날, 저는 혼자 그 앞에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남편은 거래처 사람들과 술자리가 있다고 일찍 나가버렸거든요.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이게 우리 거야. 우리가 만든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남편의 야근이 늘었어요. 출장도 잦아졌습니다. 저는 전업주부로 집을 지키며 딸 채린이를 키웠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오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 스트레스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잘 되면 우리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3년 전부터 이상했어요. 남편의 핸드폰이 자꾸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아무렇게나 던져두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화면이 아래로 가도록 테이블에 놓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와서도 제일 먼저 핸드폰부터 확인했어요.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직접 묻기가 두려웠거든요. 물어보면 현실이 될 것 같아서요. 모르는 척하면 아직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으니까요. 밤에 남편이 잠든 후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식어가는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씩 꺼져가는 걸 바라보면서 이 불안이 착각이길 바랬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사업이 바빠서 그런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이미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게 어떤 고통인지 아십니까? 그게 훨씬 더 힘들어요. 모르는 게 고통이 아니라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봄이 왔습니다. 사건이 터지던 날 아침 저는 제육볶음을 만들고 있었어요.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냉장고 앞에 서서 오렌지 주스를 따르면서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지는 걸 저는 등 뒤로 느꼈어요. 후라이팬을 젓던 손이 멈췄지만 저는 계속 젓는 척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부엌을 빠져나갔어요. 베란다 쪽으로 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목소리의 온도가 달랐습니다. 평소 저한테 쓰는 건조한 목소리가 아니라 뭔가 부드럽고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 상대방이 불안할까봐 달래주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제육볶음이 타는 냄새가 나는데도
불을 끌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더니 재킷을 들었어요. 잠깐 나갔다 올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디를, 왜, 언제 오는지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알았어라고 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제육볶음은 이미 눌어붙어 시커멓게 변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버리면서 24년이 눌어붙어 버린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낮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금순 여사. 올해 78이신 시어머니는 제가 20여 년을 곁에서 모셨어도 한 번도 저를 진심으로 인정하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명절마다 제사마다 제가 음식을 준비하면 항상 우리 민준이 건강 좀 챙겨줘야 할 텐데로 시작해서 내가 좀 더 잘했어야지로 끝나는 분이었습니다. 아들 편에서 온 세상을 보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어머마, 요즘에 아범한테 무슨 좋은 일 있니? 요새 얼굴이 많이 피어 보이던데. 저는 잠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피어 보인다고요? 제가 보기엔 요즘 남편 얼굴에 죄책감이 역력했는데 시어머니 눈엔 그게 생기 있어 보였나 봐요. 특별한 일은 없어요, 어머니. 아, 그래? 얼굴이 좋아 보이길래 무슨 좋은 일 있나 했지. 그나저나 요새 회사 일이 많이 바쁜가 보더라. 남자가 밖에서 힘을 쓰려면 집이 편해야 하는 거다. 어머니 좀 더 잘 챙겨줘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그냥 내했습니다. 그리고 어멈, 남자는 20년 넘게 살다 보면 권태기 같은 것도 오는 거야. 그때 집에서 좀 더 신경 써줘야지. 머리도 좀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남편한테도 잘 보이려는 노력도 좀 해. 그게 도리야. 저는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화단에 심어둔 제라늄이 막 붉게 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이 집에서 내가 무엇이었나 생각했어요. 20년 넘게 사는 동안 내가 무엇을 했나? 잘못이라도 한 건가? 머리가 촌스럽고 옷이 낡아서 그래서 남편이 나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한순간 지나갔다가 금방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딸 채린이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취업 준비 중이라 요즘 자주 연락을 하는 편이에요. 엄마, 아빠 요즘 왜 그래? 내가 전화를 해도 연락이 잘 안 돼. 무슨 일 있어?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답장을 보냈어요. 별일 없어. 아빠가 요새 바쁜가 봐. 채린이 밥은 잘 먹고 다녀. 부모가 자식한테 할 수 있는 거짓말 중에 이게 제일 힘든 거짓말이에요. 남편이 돌아온 건 그날 저녁 늦게였습니다. 냄새가 달랐어요. 술 냄새가 아니라 무언가 낯선 여자 향수 냄새 같은 것. 달콤하고 인위적인 냄새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퍼졌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면서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저녁은 먹었어? 응, 먹었어. 남편은 씻으러 들어갔어요.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났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처럼 움직였습니다. 아침을 차리면 남편은 몇 숟가락 먹고 나갔어요. 저녁엔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도 생겼습니다. 문자 하나 없이요. 저는 그 빈 식탁 앞에 혼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뒀어요. 그래야 덜 조용하니까. 그러다 4월 중순의 어느 날 남편이 거실에 앉아서 저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정돈되어 있었어요. 사람이 오래 생각한 말을 꺼낼 때 나오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저는 부엌에 있다 행주를 들고 나왔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나도 알아. 남편이 잠깐 멈췄어요. 뭘 알아? 당신이 하려는 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 이 집에서 나가려고 해. 그리고 짧게 말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도 그 단어가 귀에 닿는 순간엔 달랐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던 상처를 누가 다시 손으로 눌러놓은 것처럼.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이유가 뭔데? 우리 이미 오래됐잖아. 당신도 알잖아. 우린 그냥 습관처럼 살아온 거야. 습관. 저는 24년을 습관으로 살았나요? 반지하에서 같이 울고 돈 없어 쩔쩔매던 시절에 제 적금을 깨가며 버텼던 게 습관이었나요? 적금 통장을 해지하면서 무섭고 두려웠던 그 마음이 습관이었나요? 다른 사람이 생겼어?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울 것 같았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 아니라 정말 어이없어서 나오는 웃음이었어요. 이렇게 웃기는 상황이 있나 싶어서요. 언제부터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나한테는 중요해. 남편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옆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 낯설다고 생각했어요. 24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순간 이 사람의 얼굴이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은 어디 갔을까? 정리하고 나갈게. 생활비는 계속 보내줄게. 생활비. 마치 직원한테 퇴직금 얘기하듯 그렇게 말했어요. 24년을 함께 산 아내한테 생활비 주고 나간다고 말하는 사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찬물이 손에 흘렀습니다. 저는 그 물이 손목까지 흐르도록 가만히 서 있었어요. 물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좋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뜨거워서 차가운 게 필요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것 같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속 어딘가가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서 아주 조용하게 작은 불씨 같은 무언가가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 사람 앞에서만큼은. 사흘 뒤 남편은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걸 바라봤어요. 차 트렁크에 짐이 실리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슬픔보다 후련함이 먼저였어요. 아마도 기다리던 것이 마침내 일어났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두려운 건 오는 게 아니라 오기 전까지의 기다림이니까요. 이제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남편이 나가고 열흘쯤 지났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법무법인 어디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산 분할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담담한 목소리로 날짜와 방식을 안내해주는 그 법무법인 직원 앞에서 저는 그냥 네네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1시간쯤 아무것도 못했어요. 재산 분할. 저는 그제야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이게 드라마에서나 보던 게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어요. 남편은 이미 변호사를 써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 말은 남편이 짐을 싸기 훨씬 전부터 이걸 계획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을 나가기 전에 변호사를 먼저 알아봤다는 뜻이에요. 그 사실이 사실 자체보다 더 가슴에 꽂혔어요. 변호사가 보내온 서류를 펼쳐봤어요. 항목이 빼곡했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남편 명의의 예금, 명문건설법인 지분. 그리고 놀랍게도 결혼 초에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전세 보증금 반환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사업 초창기에 담보 설정을 위해 잠깐 남편 명의로 돌려뒀다가 돌려받지 못한 돈이었는데 그게 남편의 기여분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뻔뻔해도 이런 뻔뻔함이 없었어요. 제 돈으로 사업을 키웠으면서 이제 와서 그게 자기 기여분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했구나 라는 생각에 손이 떨렸어요. 그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마 아범한테 다 들었어. 네. 어휴, 어쩌다 이렇게 됐어. 다 내가 아범을 너무 못 잡아둔 탓 아니야. 남자라는 게 원래 잡아줘야 하는 거야. 풀어두면 나가는 거고.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근데 어멈 현실적으로 생각해. 아범이 사업이 잘 되고 있잖아. 어멈이 너무 많이 요구하면 아범도 힘들어져. 적당히 합의해서 깔끔하게 끝내는 게 낫지 않겠어? 그래야 채린이도 나중에 양쪽을 왔다 갔다 하기 편하지. 어멈이 한 번 더 생각해봐. 저는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벌벌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속에서 뭔가가 딱딱하게 굳는 느낌. 24년 동안 네, 알겠어요. 죄송해요만 했던 입이 처음으로 제 의사를 말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친구 미라한테 전화했어요. 장미라는 제 20년 지기입니다. 애들 어릴 때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친해진 사람인데 지금은 인근 동네에 살고 있어요. 미라는 전화를 받자마자 제 목소리만 듣고도 알아챘어요. 어디야? 내가 지금 갈게. 미라가 와서 서류를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미라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러다가 제 명의의 전세금 항목을 보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말이 돼? 내 명의로 된 전세금을 왜 걔 기여분으로 잡아? 법무법인 어디야 이거? 진짜 어이없네.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넘어가 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 절대 그냥 두면 안 된다, 정희야. 너 지금 제대로 싸워야 해. 미라가 지인을 통해 가사 전문 변호사를 연결해 줬어요. 저는 처음으로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서류를 꼼꼼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오정희 씨, 이 내용대로 합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결혼 초 기여도, 전업 기간 중 가사 기여분, 명문 건설 성장 과정에서 선생님의 기여도, 위자료까지 다 따져볼 수 있어요. 상대방이 먼저 변호사를 쓴 건 선생님이 모르고 불리한 합의를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계산을 빗나가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처음으로 조금 숨이 트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재산 분할 협의가 진행되던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는 거예요. 카페에서 보자고 했는데 제가 도착해보니 시어머니 옆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눈이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보기엔 단정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무슨 자리에 왜 앉아 있는지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눈빛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어멈, 이 사람은 이수연이라고. 아범이랑 앞으로 함께할 사람이야. 인사해.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아직 이혼도 되지 않은 남편의 내연녀를 시어머니가 제 앞에 직접 데려와서 인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수연이라는 여자가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수연이에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편안했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도 되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었어요. 창피함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부끄러워할 일을 하고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었지요. 저는 앉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었어요. 어멈, 어차피 이렇게 된 거잖아. 서로 좋게 좋게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 아범도 행복해야 하고 너도 행복해야 하고. 이 사람도 나쁜 사람 아니야. 아범한테 필요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아범도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어멈이 이해해줘야지. 이해해줘야지. 저는 24년을 함께 산 남편의 내연녀를 이해해줘야 하는 겁니까? 이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정희 씨, 저도 이런 자리가 불편해요. 근데 어쩌겠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된 걸. 서로 이해하고 좋게 마무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해하고 좋게 마무리. 저는 그 말을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피해자한테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끼어든 자리에서 자기가 망가뜨린 가정 앞에서 좋게 마무리하자고 하고 있어요. 뻔뻔함도 이 정도면 경지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어머니, 저는 인사할 생각 없어요. 그리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어멈하고 부르는 소리가 났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주차장까지 걸어가서 차에 올라타고 나서야 핸들을 두 손으로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이번엔 나왔습니다. 분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어요. 억울해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24년을 살고 24년을 버티고
24년을 지켜온 자리에서 내가 저 여자한테 이해해줘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게 그게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왔어요. 하지만 차 안에서 실컷 울고 나서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미라한테 전화했어요. 미라야. 응, 왜? 나 뭔가 시작해야 할 것 같아. 일 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말이 나오길 기다렸어. 그날 저녁 저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살림하면서 메모하던 수첩인데 뒷장에 한때 끄적여뒀던 메모들이 있었어요. 언젠가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들. 어머니한테 배운 반찬 레시피, 직접 만든 절임류, 핸드메이드 소품들. 누군가한테 팔면 어떨까 생각하다가 그냥 접어뒀던 생각들. 그땐 남편이 이런 거 할 시간에 나한테 신경 쓰지 왜 그런데 시간을 낭비하냐고 했거든요. 저는 그 페이지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53살에 이혼당한 여자가 할 수 있을까? 그러다 이수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뻔뻔한 눈빛이. 카페에서 저를 바라보던 그 편안한 눈빛이.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로 생각을 바꿨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은 6월 초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서 저는 반대편에 앉은 남편과 마주 앉아 서류에 서명했어요. 오랜 협의 끝에 제 변호사가 잘 싸워준 덕분에 아파트는 제 명의로 남겼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도 남편 측에서 처음 제시한 것보다 훨씬 많이 받기로 했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싸울 줄 몰랐던 거겠죠. 남편이 서명을 마치고 일어섰어요. 나가려다 멈추더니 저를 돌아봤습니다. 정희야, 나중에 가세요. 저는 서류를 정리하면서 짧게 말했어요. 남편이 뭔가 더 말하려다 그냥 나갔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정희 씨.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생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해 7월 저는 미라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오늘의 오정희였어요. 미라가 지어준 이름인데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내 이름이 브랜드가 될 만한가 싶어서요. 하지만 미라가 말했어요. 내가 만든 거잖아. 내 이름 붙여야지. 처음엔 아무것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사진 찍는 법도 상세 페이지 만드는 법도 몰랐어요. 유튜브를 보고 블로그를 찾아보며 밤새 공부했습니다. 53살에 처음부터 혼자 배웠어요. 첫 주문이 들어온 건 오픈 3주 만이었습니다. 간장게장을 주문한 고객이었어요. 쿨팩을 몇 번씩 확인하고 손편지를 써서 넣고 배송 조회를 하루에 10번은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리뷰가 달렸어요. 어머니 손맛 그대로예요. 다시 주문할게요. 그 짧은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룬 것 같은 눈물이었어요. 한편 남편은 수연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채린이 얘기를 들려줬어요. 아빠 SNS에 여행 사진이 올라왔다고, 제주도를 다녀왔다고. 비싼 레스토랑 사진도 올라왔다고. 채린이가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나 아빠한테 연락하기도 싫어. 채린아, 그래도 아빠야. 아빠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엄마. 저는 채린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얘기는 그걸로 끝냈어요. 딸한테 아버지 욕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은 제가 가져가면 됩니다. 그게 부모가 하는 일이니까요. 수연은 SNS에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사진, 두 사람이 나란히 찍은 여행 사진들을 자랑하듯이 올렸어요. 아이디가 공개 계정이라 검색하면 바로 보였는데 미라가 한번 보더니 핸드폰을 엎어버렸습니다. 저 여자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뭐가 저렇게 당당해. 창피한 걸 모르나 봐. 저는 그냥 웃었어요. 괜찮았습니다. 저도 제 SNS에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새벽에 재료 손질하는 사진, 완성된 반찬 사진, 포장하는 사진.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가을이 됐어요. 쇼핑몰 월 매출이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작은 돈이었지만 제 손으로 만든 100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 입금 내역을 화면에 찍어서 미라한테 보냈습니다. 미라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야, 오정희. 잘했어. 진짜 잘했어.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겨울이 가고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명문건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소문이었습니다. 채린이가 아빠 회사 협력업체 중 하나가 계약을 해지했다는 얘기를 어딘가에서 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는데 그 다음 달에 또 얘기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한테서였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이상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평소 당당하고 큰 목소리이신 분이 웬일로 조용했습니다. 어멈, 아범 회사가 좀 어렵다는 얘기 들었어?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사연이 길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이수연을 회사 인테리어 프로젝트 담당자로 공식 채용했다가 문제가 생긴 것이었어요. 수연이 다른 협력업체와 몰래 계약을 이중으로 맺어서 중간에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입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직원들이 이상함을 눈치채고 있었는데 남편이 수연을 감싸면서 묵인했다는 말이 돌았어요. 협력사들이 조용히 거래를 끊었고 소문이 업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문건설이 수상하다. 믿을 수 없다. 그런 말들이 도는 거예요. 20여 년 동안 내가 내조해서 키운 명문건설이 이수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수연은 문제가 불거지자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딸 채린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 불륜녀 말이야. 갑자기 연락이 안 된대. 아빠가 찾고 있는 것 같던데.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수연은 처음부터 계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얻을 게 있으면 들어오고 잃을 게 생기면 나가는 사람. 저를 버린 방식 그대로 애 아빠를 버린 거예요. 나중에 들으니 수연이 남편보다 더 큰 회사 임원한테 붙어서 짐을 싸서 이사를 갔다고 했어요. 미안해요. 나도 살아야 해서라는 문자 하나 남기고 나갔대요.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정희야, 나 좀 만나줘. 할 얘기가 있어. 저는 한참 그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지금 바빠요. 시어머니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어요. 낮아지고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멈, 아범이 요새 너무 힘들어하더라. 혹시 어멈이 조금만. 어멈은 잘 지내지?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네, 저 요즘 일이 바빠서요. 어머니도 건강 잘 챙기세요. 그리고 끊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끊었어요. 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아침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문 앞에 그냥 서 있었어요. 제가 장 보고 돌아오다가 마주쳤습니다. 예전보다 야위어 있었어요. 옷도 예전처럼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졌고 머리카락도 부스스했어요. 한때 자신감 넘치던 그 사람이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왔어요? 할 말이 있어서. 저는 잠깐 그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것도 알았고 이수연이 사라졌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돌아오려 하는지도 알 것 같았어요. 들어가도 돼?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알아,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한 건지.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다 잃고 나서야 알았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일으켜준 사람이 당신이었잖아. 그걸 왜 몰랐는지.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진심인 건 알았어요. 그게 더 슬펐습니다. 진심이어서 슬픈 게 아니라 이 진심을 너무 늦게 알았다는 게 슬펐어요. 나를 잃고 나서야 소중한 줄 아는 마음. 그게 진심이라도 저한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강민준 씨, 나는 당신이 잘못했을 때도 당신 곁에 있었어요. 어려울 때도 같이 울었어요. 당신이 성공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당신은 당신이 가장 좋을 때 나를 버렸어요. 내가 있는 동안은 당연한 사람이었다가 없어지고 나서야 소중한 거잖아요. 알아, 정희야. 근데 이제 와서 다시 어려워졌다고 돌아오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1년 전 그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한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남편이 말을 못했습니다.
그때 문 여는 소리가 났어요. 채린이 나왔습니다. 주말에 내려와 있었는데 아마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채린이 문 앞에 서서 남편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봤어요. 채린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린아이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아빠. 채린아. 나 아빠한테 많이 화났어. 아빠 때문에 엄마가 너무 많이 힘들었잖아. 엄마가 50이 넘은 나이에 혼자 사업 시작하는 거 아빠 봤어? 새벽에 일어나서 재료 손질하고 리뷰 하나에 울고 배송 실수했다고 자책하면서 밤새 고객한테 연락하는 거. 아빠는 알아?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아빠가 밉고 지금도 아빠 생각을 하면 화가 나. 근데 그것보다 이젠 엄마가 행복한 게 나한테 제일 중요해. 딸이 저를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엄마, 들어가자. 저는 남편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24년 전 반지하 신혼집에서 무릎 꿇고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포기했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사람. 처음 사업이 성사됐을 때 저를 안고 소리를 질렀던 그 사람. 그때의 눈빛이 잠깐 겹쳐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건강 챙기고 잘 지내요. 저는 문을 닫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1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가던 날의 그 소리와 같은 소리였어요. 하지만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날의 소리는 제가 잃는 소리였고 오늘의 소리는 제가 선택하는 소리였어요. 그로부터 3달 뒤 저는 오늘의 오정희 1주년을 맞아 동네에서 작은 오프라인 팝업 행사를 열었어요. 미라가 기획을 도왔고 딸이 SNS 홍보를 맡았습니다. 예상보다 사람이 많이 왔어요. 50대, 60대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처럼 한 번쯤 무언가에 치이고 일어선 얼굴들이었어요. 남편한테 치이고 시어머니한테 치이고 세상한테 치인 얼굴들이요. 간장게장, 깻잎 절임, 제철 나물볶음을 시식으로 내놨습니다. 한 분이 드시더니 걸어오셨어요. 사장님, 이거 어머니 손맛이에요. 진짜. 사장님. 그 호칭이 편안했습니다.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사장님. 창밖으로 여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작년 이맘때 혼자 쇼핑몰 앞에서 벌벌 떨던 그 여름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여름이었습니다. 그때는 잘 될 수 있을까 두려웠고 오늘은 해냈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행사가 끝나고 마지막 손님이 나가셨을 때 저는 텅 빈 가게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꽃병이 놓여 있었어요. 미라가 가져다 둔 작은 꽃다발이었는데 하얀 소국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꽃을 바라봤어요. 20여 년 전에 제가 심은 것들이 있어요. 사랑, 믿음, 희생. 그것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았을 때 저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몰랐던 씨앗이 하나 싹을 틔웠어요.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행사 소식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어머마, 사업이 잘 되고 있다니 다행이다. 저는 문자를 읽고 잠깐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 삶이 잘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살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잘 살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합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됩니다. 오늘의 오정희로. 문 앞에 다시 남편이 서 있던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사람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 회사는 어떻게 됐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알려고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채린이가 가끔 아버지와 연락하는 모양이었지만 그 내용을 저한테 굳이 전하지 않았어요.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수연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SNS 계정은 어느 날 비공개로 바뀌었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쯤 문자를 보내십니다. 짧은 안부 인사예요. 저도 짧게 답을 합니다. 미라와 저는 이제 매주 2번 만납니다. 상품 회의를 하기도 하고 그냥 밥을 먹기도 해요. 밥 먹으면서 별것도 아닌 얘기를 하다가 같이 웃기도 합니다. 그 시간이 좋아요. 이렇게 편한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게 지금 제 삶의 가장 든든한 부분입니다. 채린이는 다행히 취업에 성공했어요. 작은 마케팅 회사에 들어갔는데
제 쇼핑몰 SNS를 운영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든 게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내가 시작한 일이 딸의 미래에 작은 발판이 됐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다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1년 전에 제가 오늘의 저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잘 됐다. 정말 잘 됐다, 정희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인생 시네마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정희 씨의 이야기가 혹시 지금 힘드신 분들께 아니면 언젠가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무너질 것 같은 자리에서도 사람은 일어섭니다. 그리고 일어선 자리가 때로는 넘어지기 전보다 더 단단한 법이에요. 혼자 어둠을 버티며 시작을 만들어낸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인생 시네마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